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졸사회 2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고려에 대한 이야기 쭉 진행해 왔어요. 고려시대까지 우리가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 이 시간부터는 이제 조선시대에 대한 이야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이야기를 뭐 두세 시간 안에 그냥 뚝딱 끝낸다라고 하는 게 좀 벅찰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굵직굵직한 내용들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선의 건국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의 주요 제도들 그리고 관련된 여러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 정리하면서 외란과 호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역사상에서 다루어지는 한국사의 내용들은 전부 다 마무리를 짓고 이 다음 단원부터는 이제 역사하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조선시대에는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가 또 어떻게 체제가 운영이 되어 왔었는가 하는 것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보시죠. 자, 우선 조선의 건국과 관련된 이야기는 지난 시간 말미에 설명을 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요동정벌과 관련된 입장 차이로 인해서 최영과 이성계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통해가지고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조선을 건국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조선을 건국한 중심 세력은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 무인 세력과 정도전 조준을 비롯한 신흥 무인 신진 4대부 세력들이 이제 중심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위화도 회군부터 시작해서 과전법을 실시한 내용까지는 그리고 이 반대파를 제거했던 내용들까지는 지난 시간에도 같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아울러서 조선이 건국이 된 이후에 이제 2년 뒤인 1394년에는 개경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김으로써 이제 중앙 집권 체제의 강화를 더욱더 공고히 하려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죠. 다음에 이제 국호, 나라의 이름은 과거의 단군조선을 이어받는다. 단군조선을 이어받는다라는 개념으로 그 이름과 똑같은 조선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단군조선, 기자조선을 위만조선, 기자조선을 이제 고조선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선 그러면은 이제 이성계가 건국을 한 조선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도읍지는 이제 한양이다 하는 것 알 수가 있고 다음에 조선 건국의 의의를 보시면 양반 관료 사회를 형성했다. 여기서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신흥 무인 세력을 중심으로 한 무반과 그다음에 신진 4대부를 중심으로 한 문반 이렇게 두 개의 양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을 중심, 문반과 무반을 중심으로 한 관료사회를 형성했으며 유교적인 이상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의의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 국가 기틀이라기보다 이제 왕권 강화책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 집권을 한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왕권 강화 노력에 더 열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세조 역시도 마찬가지죠. 조카인 단종을 폐위하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 왕위에 오른 그 왕권의 정당성이라든지 또 권력의 어떤 유지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왕권 강화에 좀 열을 올렸던 그러한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종 때는 일단 사병을 폐지해서 군사권을 장악을 하고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이 호패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그런 호적제도죠. 그래서 인구를 파악함으로 해서 인구 가운데에서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일반 평민들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또 이들의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함으로써 조세를 징수하거나 군역을 부과하는 데에 기본 자료로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세종 때는 집현전을 설치해서 인재를 등용하고 학문 연구를 장려하는 노력을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세종 때는 더 나아가서
한글을 창제했다라고 하는,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라고 하는 엄청난 업적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 영토를 확장했다. 이 영토 확장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만은, 영토를 확장해서 압록강 부근까지 영토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세조 때에는 이제 고려 말 때부터 시행이 되어 왔던 과전법 제도를 철폐하고 직전법을 실시합니다. 이 직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과전법이 전직, 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주어서 지위에서 물러났을 경우에는 그 토지를 반납하도록, 그래서 국가 재정 상태를 좀 호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성종 때에는 조선시대의 기본 법전이라 일컬어지는 경국대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경국대전을 통해서 통치 조직을 정비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노력들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에 이제 대외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죠. 조선시대의 대외 관계를 보면 일단 명나라와의 관계는 4대 관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정도전의 요동정벌 추진으로 인해서 관계가 좀 악화가 되기는 하지만 태종 이후에 친선 관계를 유지하면서 문화적인 신리를 추구한다. 하지만 이 명나라에게는 좀 4대하는 외교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여진족과의 관계는 강경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유책이라고 한다면 일단 그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 다음 강경책을 보시면 세종 때 압록강 유역의 4군, 두만강 유역의 6진을 설치해서 영토를 좀 확장해가지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교재에도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압록강 주변에 6진을, 4군을 설치하고 두만강 유역에 6진을 설치하면서 이곳에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그러한 정책들을 펴니다. 그래서 이 압록강이랑 두만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시키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한 왕이 바로 세종대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유책과 강경책을 동시에 사용을 하는데요. 회유책으로서는 3포를 개항했다. 3개의 항구를 개항했다고 하는 거죠. 제포, 부산포, 연포. 그래서 제포 그러면 이제 인천, 부산포 그러면 부산 지역, 뭐 이러한 지역들을 개항을 해서 그들과의 교류를 시작했다 하는 거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아울러 이제 강경책으로는 세종 때 쓰시마 섬을 정벌했다. 이 정벌할 때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종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조선의 통치제도입니다. 조선의 통치제도는 중앙행정제도로서 우선 의정부 밑에 6조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정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 최고 회의기관입니다.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우리가 이 3정승을 위시해서 국가의 중요 문제를 의논했던 기구가 되겠고요. 다음에 이 의정부 밑에 6조를 두는데 6조는 이, 호, 예, 병, 형, 공 각각의 그 분야에 따라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을 두었다 하는 것을 특징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에 왕 밑에 직속 기관으로 승정원을 두었는데 이 승정원은 뭐 국왕의 명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요 그 군사 기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이른바 국왕 비서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려 시대의 제도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제 중추원이 이 같은 그 역할들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에 의금부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 의금부는 국왕 직속 사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의금부에서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게 그대로 법이 될 수 있었던, 그래서 주요한 범죄자라든지 범죄에 연루되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왕이 직접 국문하는 굉장히 엄한 사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는 거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이 셋을 우리가 합쳐서
삼사라고 부릅니다. 고려시대의 삼사, 그러면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였는데, 여기에서 삼사, 그러면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요 세 개를 삼사라고 얘기를 해요. 오른쪽에 보시면, 사헌부에서는 관리감찰이나 풍기 단속을 담당했다. 고려시대의 어사대와 같은 기능을 했다 하는 것 알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 사관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관원이라고 하는 곳은 왕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일깨워주는 간쟁의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떤 지시를 내렸을 때 그 지시가 좀 올바르지 않다. 잘못 이해하고서 왕이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랬을 때는 전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바로 사관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의금부 같은 경우에는 국왕이 직접 사법적인 처분을 내리는 그러한 기구였기 때문에 굉장히 왕권을 좀 강력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관원은 상대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밑에 밑에 신하들이 태클을 걸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관원 같은 경우에는 왕권을 견제하는 그러한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홍문관 같은 경우에는 왕의 정치 자문이라든지 왕명 대피를 담당하는 기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궁궐이나 그다음에 수도의 방위를 담당했던 한성부, 역사 편찬을 담당했던 춘추관, 그 다음에 교육을 담당했던 성균관이 또 자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으로 봤을 때는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8도 밑에 부, 목, 군, 현을 나누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 8도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은,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이 된 현을 주현, 그렇지 않은 현을 속현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이 조선시대에는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다 파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에는 부사, 목에는 목사, 군에는 군수, 현에는 현령, 뭐 이러한 관리들을, 지방관들을 다 파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지방관들을 우리가 이제 고을 수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춘향전이라든지 이런 그 사극 같은 데서 상당히 많이 보는 이른바 사또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지방의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 담당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수령 밑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이제 향리예요. 이 향리는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방으로 조직이 되어 있었다. 아까 우리가 그 의정부 밑에 6조 2호 예병 형 공이 있다 그랬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2호 예병 형 공방이 이 수령을 보좌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이방, 아까 그 2부에 있었던 이방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사극 같은 데를 보면 그 사또 옆에서 콧구멍에 물 들어가는 소리 하면서 굉장히 해학적인 인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 같은 경우에는 그 고을의 모든 내무, 안살림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이 이방만큼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비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춘향전에 보면은 이 남원 땅에 변사또가 새로 들어옵니다. 변학도가 이제 부임을 하죠. 변학도가 부임을 해가지고 이방한테 이르기를, 야, 그 나한테 수청을 들 기생을 좀 뽑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수청을 들 기생을 선발을 하죠. 컨테스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이 어떻게 해요? 그 남원 고을에 있는 모든 기생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 변학도한테 아련을 시키죠. 자, 이 얘기는 오늘날로 따지면 뭐냐 하면, 뭐 서울이면 서울, 뭐 인천이면 인천, 어떤 그 마을에 이방이 그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 내의 유흥업소 종업원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야.
얘는 누구, 얘는 누구, 얘는 누구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유흥업소를 많이 다녀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그 내부 사정의 발달하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를 알 수 있을 정도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내부 사정에 밝으냐 하는 거죠. 이 정도로 밝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기구 중에 하나가 바로 유향소입니다. 특징적인 곳이죠. 우리가 이걸 나중에 이제 향청이라고도 부르는데 지방 양반들이 조직을 해서 고을 수령에게 자문을 하거나 고을 수령의 어떤 독단적인 행동을 견제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보면은 뭐 대표적인 게 상소제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상소제도 그러면 이제 글로 써서 뭐 고을 수령에게 준다든지 왕에게 준다든지 뭐 이렇게 보내서 자기의 뭐 억울한 사정이나 원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알리는 방법인데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상소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관아 앞에 와가지고 북만 쳐, 징만 쳐, 꽹과리만 울려.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나와가지고 들어줄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국가들, 오늘 지금 현대 사회의 이 국가들은 국민들과 많이 소통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도 이야기합니다마는 소통이 좀 미흡해. 국민들의 말을 제대로 안 듣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만나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글을 알든 모르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라고 빽빽 울면 일단은 들어주었다. 그 억울한 사정이 무엇인지 일단 들어는 주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본받을 만한 그러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교육과 과거제도예요. 자, 교육기관은 대부분 이제 지방에 서당이 있었습니다. 서당. 그래서 이 서당에서 이제 뭐 천자문을 떼고 명심보감과 동몽선습을 배우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중앙에서는 사부학당, 지방에서는 향교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중등학문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중등학문을 배우고 나면 이제 소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이 소과는 합격하면 생원이나 진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오래 사는 고양이를 두었다는 서생원의 고양이 바둑이는 돌돌이 할 때 그 서생원이 바로 이 소과에 합격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셋째 딸이 그렇게 이뻤다는 최진사, 이 사람도 소과에 합격해가지고 진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소과에 합격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생원이나 진사가 되든지 아니면 성균관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성균관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국립 최고 교육기관이에요. 우리말로 보면은 이제 그 최고 학부, 대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균관에서 수학을 하고 나면 대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대과에 응시해서 급제를 했다, 합격을 했다. 그러면 이제 중앙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 공무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주었죠. 다음에 이제 기술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서 실시를 했었는데, 담당했던 관청에서 실시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단순하게 무슨 기계를 만지는 엔지니어링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래서 의학,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기술, 법학, 법률을 적용하는 기술, 천문학, 그러면 별자리 보는 기술, 산학, 그러면 숫자 세는 거, 외국어, 역학 같은 것들이죠. 동시통역,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기술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곳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고관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관리들 중에서도 조금 하급 관리로서 기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과거 제도는 이제 문과가 있었어요. 양반 자제들만 이제 응시할 수가 있었고, 다음에 무과. 무과는 이제 양반이나 향리, 상민들도
이제 응시할 수가 있었는데 고려시대 때는 무과가 없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새롭게 등장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에 중인계층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잡과가 있었습니다. 잡과는 아까 설명한 이 기술관 등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술관들을 뽑을 때에는 그 해당 관청에서 이 같은 인력이 몇 명 필요해 할 때만 과거 시험을 봐요. 이 잡과는. 그래서 왜 그 옛날에 그 나왔던 드라마 중에 그 허준 드라마를 보면 허준이 의과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양을 가다가 어느 마을에 역병이 도진 것을 발견을 하고 그 한양으로 가던 길에 중간에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다가 결국에는 한양에 그 시험 보러 가는 시간에 늦어가지고 시험을 못 보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때 같이 가던 사람들이 야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 늦어 빨리 가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허준이 나 요 사람들만 요렇게 고치고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 정신 나간 애라고 미친 애라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자기들만 먼저 갑니다. 그럼 야 저 뭐 저렇게 나쁜 놈들을 봤어. 저렇게 무지몽매한 저렇게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지 시험 보겠다고 저렇게 먼저 가냐? 이렇게 시험 뭐 그냥 이번에 못 보면 다음에 보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전혀 안 그래요. 그때 시험 공고가 났을 때 시험을 안 보면 1년 뒤에 시험 공고가 날지 3년 뒤에 날지 10년 뒤에 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딱 공고가 났을 때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준이 그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 기회를 나중에는 놓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과거 이외의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이 그러면 없었냐? 고려시대에는 음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자, 조선시대에는 문음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고려시대의 음서 제도라고 하는 거는 5품 이상의 관리, 자제들이 무시험으로 등용이 되는 그러한 제도였죠. 근데 이 문음이라고 하는 제도는 2품 이상의 관리, 그러니까 2품 이상의 관리 자제들이 무시험으로 등용이 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보다는 이 무시험 등용의 폭이 줄어든 겁니다. 과거에는 5품까지였는데 2품으로 줄어든 거니까 무시험 등용 폭이 줄어든 거예요. 줄어들기도 했지만 이 문음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사람들이 상당히 뭐라고 얘기할까? 좀 천시 여겼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합니다. 아이 쟤는 문음으로 온 애래. 그러면 아이 쟤는 뭐 실력을 인정받지 못한 애구만. 뭐 이제 이렇게 천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러한 문음이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고관대작의 자제라 하더라도 그래서 무시험으로 들어갈 수 있어도 나는 실력으로 당당히 인정받겠어 해가지고 그냥 과거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그러한 분위기였다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천거입니다. 천거는 이제 기존의 그 신하들에게서 왕이 유능한 사람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등용을 하는 그러한 제도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병역 및 군사 제도를 보시면 병역 대상은 16세 이상 60세까지의 양인 남자를 기준으로 한다.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16세부터 60세까지의 연령대여야 하고 양인이어야 한다. 천민들은 대상이 아니다. 양반 역시도 대상이 아니다. 중인도 대상이 아니다. 양인이어야 되고 남자여야 한다. 여자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역 대상은 이렇게 지정이 되었고 군사 조직으로는 서울에 5위를 두고 지방에는 육군으로서 병마절도사가 다스리는 육군, 다음에 수군절도사가 다스리는 수군으로 구별을 했는데 조선시대의 군사제도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하면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전쟁이 났다, 외적이 쳐들어왔다 그랬을 때에 전부 다 낫이나 꽃괭이를 버리고 창칼을 들고서 전투를 나섰던 잡새군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예비군과 같은 군대가 있었다 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조선시대에 등장한 굉장히 좀 특색 있는 군사 조직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교통과 통신제도를 보겠습니다. 교통과 통신제도는 우선 교통제도로서는 좋은 제도와 여건 제도가 있어요. 자, 이 좋은 제도라고 하는 것은 내륙 수운을 이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움직이는 제도죠. 주로 이제 지방의 세곡들을 이 강의 하천을 통해서 운반을 했었는데, 함경도나 평안도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가 너무 산세가 험해요. 그리고 이 산세가 험하다 보면은 호랑이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서 이 지방 세곡을 한양까지 운반을 하기도 전에 호랑이가 그 세금을 다 먹어치울 수도 있고, 세금만 먹어치우나 세금을 운반하는 사람까지도 먹어치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가져오는 세금보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게 더 많다. 그래서 이 평안도나 함경도 지역은 익류 지역이라 그래서 이 거둔 세금을 그냥 현지에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세곡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제외되는 그러한 지역으로 삼았고, 다음에 여권제도가 있습니다. 자, 여권제도라고 하는 건 역과 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역 그 일정 거리마다 말을 바꿔 탈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말은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좀 지치잖아요. 뭐 열심히 달리다가 지치면 그 역에서 지친 말을 쉬게 하고 쉬던 말을 바꿔서 타고 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자들에게는 그 말을 바꿔 탈 수 있는 징표인 마패를 주게 되죠. 이 마패가 그 암행어사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무 출장을 나갔던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징표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한꺼번에 바꿔 탈 수 있는 말의 개수를 그 마패에 새겨가지고 3개가 새겨져 있으면 3마리, 4개가 새겨져 있으면 4마리 한꺼번에 바꿔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죠. 다음에 이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숙박시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공무 집행을 하다가 어떤 그 집행을 하러 쭉 가다가 어떤 갈림길이 있다, 뭐 교통의 요충지가 있다, 뭐 그러면은 그 곳에다가 이 원을 하나 세워가지고 지나가던 그 공무 집행자들이 잠시 하룻밤 묵어 갈 수 있도록 만든 곳이죠. 그래서 이러한 곳은 이제 그 주요하게 그 갈림길이라든지 교통의 요충지에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원이 있던 곳은요, 그 원이 있던 곳 자체가 지명으로 남아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황해도의 사리원이라든지 충청도의 조치원이라든지 뭐 이천의 장호원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이 그 당시에 원이 존재하던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통제도는 일단 그렇게 이용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다음에 통신제도로서는 요즘 같은 LTE 시대가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봉수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국경지대에서 일어나는 긴급 상황을 중앙에 전달하는 제도인데, 낮에는 날이 맑을 때는 연기를 통해서 연기를 피워서 이제 그 위급한 상황을 알립니다. 봉수대가 4개까지 있어서 평상시에는 1개, 경계태세는 2개, 뭐 그 다음에 뭐 위험할수록 1개씩 더 늘어나는 거죠. 저쪽에 적군이 보인다 그러면 3개, 적군이 지금 땅을 침범했다 그러면 4개, 그럼 4개가 울리면 4개가 전부 다 켜져 있으면 이제 완전히 이제 전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흐린 날이나 밤에는 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연기를 사용해서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왜 그 우리 그 영화 옛날에 외화 중에 그 반지의 제왕을 보면,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이제 그 긴급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그 산 꼭대기마다 이렇게 그 봉수 그 봉화불로 이렇게 소식을 알리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걔네들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도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이제 소식을 긴급하게 전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민족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시죠. 가장 이제 민족문화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을 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 훈민정음 창제를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이고 자주적인 문화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는데, 이 훈민정음은 1443년에 창제가 되어서
3년 뒤인 1446년에 반포가 되죠. 그래서 독창적인 28자의 표음 문자로 만들어졌다.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글자가 줄었습니다만은 다음에 이제 민족문화 발달의 바탕이 되었던 그러한 내용들이고 국문학 발달의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국문학 요소로 이제 용비어 청가나 어린 청강지곡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국어 시간에도 따로 배우셨을 내용이에요. 다음에 학문 분야별로 어떠한 학문과 과학 기술이 발달이 되었느냐? 뭐 역사에 있어서는 조선왕조실록 가장 대표적이죠. 동국통갑이나 고려사 저료 같은 역사책들이 있었고, 지리서 가운데에는 팔도 지리지나 동국여지승남, 다음에 유교여절서는 국조의례이나 삼강행실도가 있다. 그리고 농업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중국의 농업서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농업에 활용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토양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농법을 가지고는 제대로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나라의 토지나 현실에 맞는 농사법을 정리한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책을 새롭게 출간을 했다. 다음에 한문학의 문집으로서는 서거정이 쓴 동문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과학기술을 보시면은 일단 뭐 부국강병이나 민생안정을 목적으로 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특히 이제 이때 발달을 한 게 인쇄술이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의 금속 활자가 처음으로 발명이 된 이래로 꾸준히 이 뭐 개미자나 갑인자 같이 그 금속 활자들을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상당히 크게 발달을 하기 이르릅니다. 다음에 농업 관련 기구로서 이제 치국이나 해시계, 물시계, 인지와 같은 이런 첨단, 당시의 첨단 과학기기들이 등장을 하면서 뭐 비가 온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가 떠 있는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측량함으로써 농사를 짓는 데에 상당히 많은 이로움을 주었고, 다음에 천문학도 크게 발달을 합니다. 뭐 혼천이, 간이 같은 것들을 발명함과 더불어서 역법서인 칠정산을 편찬을 하죠. 이 천문학이 발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뭐 달력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데에도 활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은 뭐 날 기후가 어떻고 또 뭐 해는 얼마만큼 떴다가 얼마만큼에 지고 뭐 이러한 것들이 과학적으로 계산이 된 그러한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학기술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예술 발달을 보시면 15세기와 16세기의 특징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는데 15세기 때는 이제 분청사기가 유행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선시대 그럼 뭐 이조백자가 유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조백자가 유명하던 시기는 16세기고요. 그 전에 15세기에는 분청사기가 유행을 했다 하는 것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림에 있어서는 15세기 때 강희안의 고사관수도나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있는데 16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매난국죽,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그린 이른바 사군자가 유행을 했다 하는 것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음악은 15세기 때 세종 때에 이제 아악을 정리했다. 그래서 뭐 이때 이제 뭐 박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좀 아악을 정리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성종 때 성현이 악학 괴범을 정리하는 그러한 업적들을 통해서 당시의 음악을 발전시켜 나갔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사림 세력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보죠. 그 당시 조선시대의 사회의 중심 계층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로 이제 그 성리학을 중시했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두 개의 계층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훈구파와 사림파로 구분을 하는데, 먼저 이 훈구파 같은 경우에는 조선 건국에 참여했던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정도전이나 조준과 같은 그러한 혁명파 4대부의 세력들을 우리가 훈구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성리학 이외의 학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개방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성리학 이외에 다른 학문들도 인정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조선 건국 때부터 중앙 관료로 진출을 해가지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중앙 집권이나 부국 강병에 무엇보다도 더 힘을 쏟았던 사람들이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토지들을 가지고 있어서 대지주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세기부터 16세기 무렵까지 이 훈구파가 조선시대의 사회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이제 사림파 같은 경우에는 조선 건국에 참여를 하지 않았던 온건파 사대부를 이야기합니다. 뭐 길재, 정몽주와 같은 사람들의 학풍을 이어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제 훈구 세력들이 중앙에 진출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 사림 세력들은 이제 지방에서 주로 뭐 아이들 글 공부 가르치고 자신의 학문을 연구하면서 조용히 지냅니다. 그래서 학문 연구나 제자 양성에 주력했던 사람들인데 훈구파와는 다르게 이 사림파는 성리학만 주장해요. 성리학 이외의 다른 학문들은 배타적으로 배척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로지 성리학만 연구하는 그러한 세력들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면서 향촌 자치를 추구했다. 지방 세력들이니까 아무래도 향촌 자치를 더 주도했던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 훈구파가 대지주들이 모였던 것과는 다르게 사림파는 중소지주층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 사림파가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은 성종 때 처음으로 이제 정계에 진출을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언관직에 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훈구 세력들이 내세운 정책이나 여러 가지 모순점 이런 것들을 단박에 비판해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이 좀 대립을 하게 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싸움이 잦으면 그 싸움이 좀 나중에 크게 벌어지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발생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사화예요.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들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나타난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사화는 이제 4차례에 걸쳐서 나와요. 4차례. 연산군 때의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그리고 중종 반정 이후에 기묘사화와 명종 때 을사사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뭐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어떤 세력들이 전부 다 몰락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뭐 교재나 뭐 교과서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이 사화의 전반적인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에는 훈구 세력보다는 사림 세력이 크게 타격을 많이 입는다 하는 겁니다. 4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훈구 세력이 사림 세력을 공격함으로써 사림 세력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성종 때 잠시 중앙에 진출을 했다가 다시 물러나게 되는 계기가 돼요. 하지만 이 사림 세력은 물러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사멸이 되지는 않더라. 왜? 지방에 서원이나 향약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향촌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다가 16세기 이후에 다시 사회의 전면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림 세력이 16세기 이후에 중심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사림 세력들 간의 다툼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림 세력들 간에 이제 분파가 생기면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선조 때부터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나 공론을 둘러싸고서 정치적인 대립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조 전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조, 다시 말해서 국가의 내무 업무를 담당하던 그 이조의 전랑이라고 하면 인사권을 담당하던 인사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그 인사 담당자를 어느 분파에 있는 어느 붕당의 사람으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붕당의 어떤 명멸이 결정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를 놓고서 붕당끼리 다툼이 조금 있었다. 그래서 동인이나 서인 이러한 붕당들이 출연해서 상호 비판과 견제를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붕당 정치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호 비판이나 견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상대방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 힐난 이런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을 보다 더 건설적으로 잘 해내기 위해서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는 건설적인 비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제 조금 변질이 되어서 상호 비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존심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나중에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가져오지만 붕당 정치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근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뭐 그 과거에는 이제 이러한 붕당 정치를 정쟁이라 그래서 무조건 막 당파 싸움만 하고 막 이런 걸로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나 그 구성 내용은 상당히 건설적이고 올바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림 세력들이 성장하면서 어떠한 요소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시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림 세력은 서원이나 향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방에서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선은 이 향촌에서 농업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농업 기술을 발달을 시키죠. 특히 이들이 이제 모내기법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이 모내기법이 시행이 되는 데에 있어서도 뭐 주변 지역에 일단은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중에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농업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물론 농경지도 확대가 되지만 생산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이제 자급적인 농업을 하다가도 자기들이 충분히 소화하고 먹고 남는 농작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농작물들은 시장에 나가서 현금과 바꾼다든지 다른 물품과 교환한다든지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서 장시가 발달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도 됩니다. 다음에 서원은 먼저 떠난 학문의 스승에 대한 제사, 선현에 대한 제사와 학문 연구, 그 다음에 후학 교육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 기능으로서 담당이 되었었는데요. 이 서원들 가운데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입니다. 주세붕이 설치한 백운동 서원인데 이 백운동 서원은 나중에 이황이 건의해서 소수 서원으로 최초로 사액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액 서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액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 연구라든지 이런 그 서원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보다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토지도 지급을 받고 서적이나 노비 같은 것들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금들도 면해지는 면세 특권들도 부여받아서 국가로부터 이렇게 활동에 지원을 받는 서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이 활동을 지원받는 서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액 서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왕이 직접 친필로 그 서원의 현판을 써줬어요. 그래서 이 백운동 서원 같은 경우에는 국왕이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현판을 써줍니다. 그래서 그 현판을 바탕으로 활동을 했던 서원이 되겠죠. 그래서 성리학적인 사회질서 유지나 학문 발달, 또 이들이 나중에 이제 그 붕당을 형성하는 데 하나의 토대가 됩니다. 어디 출신이냐, 어느 서원 출신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되어서 향후에 이제 붕당 정치의 하나의 중심축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다음에 향약입니다. 이 향약은 중국의 여시 향약을 번역해가지고 전국에 보급한 향촌의 자치 규약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라는 의미의 덕업상권, 잘못은 서로 규제한다 라는 의미의 과실상규, 그 다음 예의로서 서로 사귄다 라고 하는 예속상교,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라고 하는 환난상휼, 이렇게 4가지의 덕목을 규약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향약을 반포하고 또 그것을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지방에서 사림의 지위나 세력을 보다 강화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삼았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서원과 지금 이 향약을 바탕으로 해서 사림 세력들이 지방에서 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리학입니다. 이 성리학은 우주의 질서나 인간의 심성 문제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중국에서 송나라 때 처음으로 등장을 한 학문의 내용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황과 이의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붕당 형성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이때의 이 성리학은 성리학 이외의 불교나 다른 사상을 이단으로 간주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충과 효, 정절을 강조해서 충신, 효자, 연려 같은 것들은 이렇게 비속도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그 표창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다음에 삼강오륜의 실천서인 소학, 다음에 가정에서 지켜야 할 의례를 정리한 주자가례 같은 것들을 보급해서 예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보다 조금 다스리게 되고요. 다음에 이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조상들의 업적을 기리고 가문의 내력들을 알기 위해서 이 족보를 편찬해서 암기도 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신분제도를 보시죠. 조선사회의 신분제는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되는 양천제로 대표하게 됩니다. 이 양인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과거에 응시해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자유민을 우리가 양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 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세금을 낼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부역을 담당하는 그러한 의무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천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천역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과거 응시나 관직 진출도 할 수가 없었지만 조세나 부역을 담당할 의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색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면 이제 양반, 중인, 상민들을 우리가 주로 양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천민 같은 경우에는 공노비, 산노비, 백정, 무당, 광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그 세금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 상민층이 되겠죠. 농민이나 수공업자, 상인들이 이제 주로 세금을 담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이고, 또 이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의 이 구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엄격하게 다루어졌던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과 중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관직에 올라갈 수도 있었고, 그래서 상민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반과 중인 그리고 상민을 가리켜서 그냥 이 두 개의 계층을 우리가 반상제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다음에 이 양반과 중인, 상민과 천민 이렇게 각각의 계급들은 상당히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신분 간의 이동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양반도 죄를 지으면 이제 중인이나 상민, 천민으로 관직이 내려갈 수도 있었고,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전쟁통에 족보를 잃어버린다든지, 또 잃어버린 족보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자기들이 양반 행세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분이 상승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몰락해가지고 양반이 상민이 되는 경우들도 존재를 했었다. 그러니까 신분 간의 이동도 존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조선의 각종 제도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상당히 좀 이전의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좀 탄탄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정학적인 위치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죠. 우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외란과 호란입니다. 외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본 세력이 침범을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호란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세력이 쳐들어온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외란, 그러면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두 개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호란, 그러면 병자호란과 정묘호란, 이것을 이 두 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외란부터 보시면요. 그 당시에 동아시아의 정세를 보면 일단 조선시대는 양반사회가 분열이 되면서 국방력이 약화가 되고 군역제도도 상당히 문란해졌다. 이 군역제도의 문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무렵에 이제 율곡 이이는 10만 양병서를 주장을 해요. 하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의 그 풍신수길이라고 하는 집권자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해요.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하고 일본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조선의 침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군이 이제 세력을 더욱더 펼치기 위해서 침입을 하게 되는데, 일본이 침입을 할 때 우리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던 이유는 우선 일본은 조총이라고 하는 신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칼과 창만 가지고 싸우던 민족들, 우리의 그 전투력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총이라고 하는 신무기를 가지고 온 일본 세력을 대항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부산진과 동래성에서 패배를 하고 충주 방어선도 붕괴를 하면서 한양이 함락이 되니까 선조 임금이 어떻게 해요? 의주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군들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보여주죠.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수군과 의병의 활약이 상당히 좀 돋보이는 면들을 보여줍니다. 뭐 관군들 가운데서 육군들은 뭐 속절없이 패하기만 하죠. 하지만 이 수군은 이순신을 위시해서 상당히 많은 활약을 보여줍니다. 이 이순신 같은 경우에는 거북선을 이용해가지고 옥포나 사천, 당포, 한산도 해전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 이순신 같은 경우에는 영호남 지역의 이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왜군들의 어떤 보급로를 차단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이미 육지에 들어온 왜군들이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물자를 보급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또 의병들의 활약을 생각할 수가 있죠. 뭐 경남 고령의 김면 장군이라든지 경남 의령의 곽재우 장군이라든지 뭐 이런 의병장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병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왜적들을 섬멸을 합니다. 특히 이 의병장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리적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박한 지리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왜적들을 섬멸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에 왜적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들, 그러면은 우선 수군과 의병들의 활약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에 이제 왜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조선은 명나라의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명나라에서 이제 지원병들도 오게 되고, 또 김시민이나 권율 장군의 승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적들에게 이제 왜적들에게 반격을 가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왜군이 이제 휴전을 선언을 하고 한 2년 정도 싸움을 쉽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의논하다가 다시 1597년에 전쟁을 다시 일으켜요. 이걸 우리가 정유재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재에는 날짜가 조금 잘못돼 있어요. 1397년이라고 돼 있을 텐데 1597년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다시 쳐들어오는데 이때에 명량해전, 뭐 영화에서도 뭐 많이 봐서 아시겠죠? 그리고 노량해전의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군이 상당히 크게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노량해전을 끝으로 해서 이제 전쟁도 종료가 되고 또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이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외란의 결과를 통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이 끝이 났으니까요.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히 많죠. 국토가 황폐화된다든지 인명피해가 난다든지 또 신분제가 동요가 된다. 왜? 피난 가고 뭐 이런 와중에서 뭐 자신들의 신분을 사칭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게 됐고요. 족보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발생을 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족보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잃어버리든 안 잃어버리든 원래 우리는 양반이니까 양반 행세를 하고 잃어버린 족보를 주순 사람들은 그 족보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또 양반 행세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양반이 좀 늘어나게 되는 이러한 기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양반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그만큼 세금을 부담하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국가 재정이 좀 상당히 궁핍해지는 그러한 결과들도 가져오게 됩니다. 아울러서 일본은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나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동학부가 성립이 되고 또 뭐 문화가 발전을 한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 나와 있고 다음에 중국은 명나라가 쇠퇴하고 여진족을 위시한 후금 세력이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일본의 요청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통신사를 파견해서 일본 문화 발전에 공헌하기도 했다 하는 것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외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광해군이 집권할 때 이 광해군은요, 아까 명나라가 쇠퇴하고 후금이 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과거에 우리는 명나라와 상당히 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명나라가 제일 셌기 때문에 그런데 명나라가 이제 약해지고 후금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후금 세력과 친해지는 걸로 갈아타야 되느냐? 아니면 과거의 명나라와의 의리를 그대로 지켜서 명나라와 친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때에 광해군은 강홍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신으로 보내가지고 이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굉장히 중립에 서는 줄타기 외교 정책을 펴니다. 굉장히 신중한 정책을 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나라의 입장에서도 딱히 기분이 안 상하고 후금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제가 완전히 내 편이든 내 편인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제 내 편인 것 같지도 않아? 뭐 이렇게 좀 알딸딸하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신중한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되죠. 양다리를 걸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해군이 인조 반정을 통해 가지고 집권 세력에서 물러나요. 그래서 이때의 중심 세력이었던 북인 정권이 무너지고 서인 정권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을 강도 높게 비방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과거의 의리를 저버리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칠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이 대외 관계 정책을 급속도로 기존에 있던 친명 배금 정책으로 전환을 시키게 돼요. 자, 이렇게 되어서 금나라의 금나라의 반감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난 친명 배금 정책을 통해서 후금이 침입을 하게 된 사건이 바로 정묘호란이죠. 이 정묘호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금나라와 화의를 맺게 되면서 이제 이 정묘호란은 끝이 나게 되는데 이후에 청나라가 건국이 돼요. 근데 이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족 자체가 좀 달랐어요. 그 당시에 금나라는 여진족이었고 청나라는 이제 조금 민족들도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사람들이 또 건국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주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했을 때 거절을 합니다. 이 청나라 군대가 조선으로 침입을 하게 되죠. 밀려나다가 남한산성에 완전히 고립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남한산성에서 우리의 임금이 청나라의 장수 앞에 그 머리를 조아리는 이른바
굴욕을 당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삼전도의 굴욕 이후에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으로 거의 전락이 되는 그러한 입장을 갖게 되죠. 근데 이 청나라의 속국으로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전락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렇게 뭐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도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강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때에 청나라에 대한 반감이 거세지게 되죠. 그래서 효종 때 북벌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으로 시작이 되었었는데 이게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 북벌 운동 자체가 이 청나라에 대한 반감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도 만들어줍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을 좀 받아들이고 배우자라고 하는 북학운동으로도 전개가 되게 돼요. 후에 이제 뭐 실학과 관련된 내용들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청나라 때에 청나라의 속국으로 전락을 한 다음에 청나라가 요청을 해서 조선의 군대가 러시아 지역에 파병을 나가게 돼요. 그 사건을 우리가 나선 정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출병을 해서 러시아를 격퇴한 그러한 사건들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참 외적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좀 힘겨운 나날들을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선시대 전기에도 상당히 좀 바람잘 날이 없었던 그러한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의 각종 제도와 또 외란과 호란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는데 그 내용들이 문제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문제통에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명관은 건국 초기부터 친선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일본과 친선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삼포를 개항하였다. 일본한테는 이제 뭐 강경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사용했다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여진족에 대해서는 강경과 회유 정책을 함께 추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거 뭐 맞는 이야기죠. 다음에 조선은 류큐, 시암, 자바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도 널리 교역을 하였다. 이 얘기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정답은 여기서 1번이 정답입니다. 명나라와는 친선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기존 처음부터 4대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4대 관계가 친선관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여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다음 지도에서와 같은 국경선을 확정시킨 왕은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압록강 유역의 4군과 두만강 유역의 6진을 볼 수가 있죠. 4군과 6진을 설치해가지고 압록강, 두만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시킨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세종대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종대왕은 업적이 한글 창제에만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앞 시간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 우리가 같이 알 수가 있겠네요. 다음 3번입니다. 조선의 각 중앙정치기구와 그 역할이 잘못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의정부, 최고 통치기관으로 삼정승 협의하에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했다. 맞는 얘기죠. 두 번째, 사관원, 왕의 정치 자문과 왕명의 대피를 맡았다. 이거는 어디에 일이야? 사관원의 역할이 아니라 홍문관의 역할이죠. 사관원은 왕에게 간쟁을 했던, 그러니까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놓고서 서로 간쟁을 했던 왕권 견제기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정원, 왕의 비서기관 맞고요. 의금부, 나라의 죄인을 다스렸던 국왕 직속의 사법기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틀린 것 알 수가 있겠네요. 다음 4번입니다. 사림과 훈구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훈구파는 중앙집권체제를 추구하고 사림파는 향촌자치제를 추구하였다. 1번의 내용은 얼추 맞는 것 같아요. 다음 2번,
조선 초기에는 중앙 정치에 진출하지 않았던 훈구파는 성종 때부터 중앙 정계에 진출하였다 그랬는데, 자, 이거는 지금 훈구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사림파에 대한 설명이죠. 2번은 훈구파가 아니라 사림파라고 써야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림파는 현실 사회의 안정을 위해 풍수 지리설과 불교를 수용하였다 그랬는데, 사림파는 성리학 이외의 학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수 지리설이나 불교를 수용했던 건 사림파가 아니라 오히려 훈구파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림파는 국가 정책을 논하는 사상을 중시하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조금은 해당이 안 되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정답은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확실하게 정답이 되겠죠? 네. 다음 5번입니다. 다음 중 서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향약과 더불어서 사림들의 세력 기반을 형성했던 곳이 바로 서원이죠. 다음 1번, 조선의 학문과 교육 발전에 기여하였다. 다음,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으로 이후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다음 3번, 덕망 높은 유학자를 기리면서 지방 양반의 자제를 교육하기도 하였다.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4번이 틀린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 틀렸나? 훈구파의 권력 기반이 되어 국가에서는 서원을 없애고자 하였다 그랬는데, 누구의 권력 기반이라고 아까? 사림파의 권력 기반이라고 그랬어요. 훈구파의 권력 기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다음 6번입니다. 다음의 설명과 관련이 없는 인물은 그랬습니다. 보기 보시면 향토 지리에 익숙하여 그에 알맞은 전술과 전략을 개발하여 적은 병력으로 적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향토 지리에 익숙해서 그 지리를 바탕으로 적을 무찔렀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외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의병장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그와 관련이 없는 인물이 누구냐? 이순신. 이순신은 관군이죠. 수군이면서 관군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해당이 안 되겠고, 김면, 곽재우, 사명대사 전부 다 의병장들이죠. 대표적인 의병장들입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 이순신이 정답이다. 지금 이 보기의 내용은 의병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신다면 1번이 바로 틀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7번입니다. 다음 중 통신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일본의 요청으로 파견된 조선의 통신사를 통해 조선의 선진 문화를 수용하였다. 맞는 얘기죠. 일본의 에도까지 가서 막부의 장군을 만나는 등 활발한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죠? 19세기 초까지 200여 년간 유지되었다. 그렇습니다. 조선은 통신사를 통해 일본의 선진 문물을 다량 수입했다. 반대죠, 이거는. 일본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조선의 선진 문물이 일본으로 넘어간 겁니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 알 수가 있겠어요. 다음 8번입니다. 다음의 사실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들일 수도 있지만 연도를 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 병자호란 1636년입니다. 임진왜란 1592년이죠. 그러면 기역과 니은을 놓고 봤을 때에는 니은이 먼저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북벌운동은 뭐예요? 북벌운동은 호란을 겪은 다음에 병자호란 때 삼전도 굴욕을 통해 가지고 속국으로 전락한 다음에 등장을 했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자호란 이후에 등장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인조반정은 이 인조반정 때에 광해군의 중리 외교 정책이 사그러지고 친명 배금 정책을 수립하면서 호란을 일으키게 되는 하나의 배경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 인조반정은 병자호란 앞에 등장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따라서 순서대로 보시면 임진왜란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인조반정이 나타난 다음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북벌운동이 나타난다. 니은, 리을, 기역,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 리을, 기역, 디귿을 담고 있는 것은 2번이 되겠죠. 2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답을 찾기가 상당히 쉬워요. 다음 9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계층은 그랬어요. 자, 전문 기술이나 행정 실무를 담당하며 지배층의 일부에 위치했다. 전문 기술이나 행정 실무를 담당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선 힌트가 되겠죠. 대대로 직역을 세습하고 대체로 같은 신분 내에서 혼인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층이었지만 약간 하급층에 위치하고 있었던 층이 누구냐 하는 거죠. 양반, 중인, 상민, 천민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의수를 담당한다든지 뭐 통역을 담당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중인층에 속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조선 전기에 편성된 일종의 예비군으로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병력으로 활용되었다. 이거 조선시대의 군사제도 가운데 특징적인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의 예비군과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군대였다. 어떤 게 있었어요? 네, 잡색군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잡색군이 여기서는 정답이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는 것 알 수가 있겠네요. 5위는 이제 수도 경비를 담당했던 그러한 모습이 되겠고, 소고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선 후기 때 등장하는 이제 지방군 체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의 전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조선의 전기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이제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이제 전기 후기로 나누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이제 조선 후기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전기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구분해보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